물리를 배워서 어디다 써먹나요? 앞에서 두 개 얘기해줬어요. 수학을 배워서 어디다 써먹나요? 동영상 두 개 촬영을 했는데 그것만 하기엔 좀 아쉬워서 이걸 했어요. 나는 이제 물리전공자라서 가끔 이제 학생들한테 물리도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역시 학생들이 나한테 거듭 반복해서 물어보는 내용이죠.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런 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그리고 내가 학생들에게 거듭 반복해서 말해주죠. 네가 몰라서 그렇지 써먹을 때 겁내 많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뉴턴 역학, 뭐 속도, 가속도, F는 ma 이런 거는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써먹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건 뭐 부정하진 않을 거예요. 연력학, 자동차 엔진 만들고 뭐 냉각기, 에어컨 같은 거 만들 때 연력학 써먹어요. 그건 일상생활에서 써먹는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전자기학,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전기를 이용하는 기기들을 보면 아, 전자기학도 일상생활에 써먹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특수상대성이론은 조금 아닌 것 같죠. 그래, 뭐 저기 뭐 하늘에 있는 뭐 별을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이 특수상대성이론이 일상생활에서 써먹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물론 뭐 원자력 발전소 발전하려면 E는 mc제곱이 필요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써먹긴 하지만 우리가 그 과학 시간에, 통합과학 시간에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그거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서 마하 1, 초음속으로 움직일 일도 거의 없어요. 초음속으로 움직이려면 거의 군인이나 전투기 조종사나 초음속으로 움직이지 일반 민간인은 초음속으로 움직일 일이 없어요. 뭐 예전에는 콩코드라는 초음속 여객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초음속 여객기를 운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간인은 초음속으로 움직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소리보다 빨리 움직일 리가 없는데 초속 350m보다 더 빨리 움직일 리가 없는데 그러면 빛의 속도에 얼마야? 초속 350m 만분의 1인가? 만분의 1? 뭐 머릿속으로 계산이 안 되는데 이렇게 엄청 빛의 속도에 비해서 엄청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언제 써먹냐? 그리고 뭐 일반 상대성 이론 언제 써먹냐? 그냥 뉴턴의 중력 법칙, 만유인력 법칙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일반 상대성 이론 언제 써먹냐? 양자역학? 그 조그마한 원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 원자 세계에서 뭐 전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양성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원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이런 세계에 어디에 써먹냐?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몰라서 그러지 이거 역시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침투해 있어요. 뭐 자세히 말하기는 너무 기니까 자세히 말하진 않겠지만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GPS. 핸드폰으로 내 위치 알 수 있죠. 지구상에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 알 수 있어요. 혹은 내비게이션이 지금 어디 있는지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자, 이 GPS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지구 주위에 72개의 인공위성이 떠 있어요. 그리고 72개의 인공위성이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현재 내 위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공위성이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 현재 시각을 보내요. 지금 몇 시, 몇 분, 몇 초 현재 시각을 보내요.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 인공위성과 이 인공위성이 보내는 신호의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내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은 GPS를 뭐 통신회사에서 현재 위치를 알려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현재 위치를 계산해요. 그렇기 때문에 터널 아니면 지하주차장처럼 인공위성 신호를 받을 수 없는 곳에서는 현재 위치가 정확히 안 나와요. 그게 통신사가 꽂아서 그런 게 아니라 통신사가 이놈들 이상해서가 아니라 GPS 신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현재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GPS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나는 개인적으로 이 GPS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인류 과학 기술 문명의 총집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인공위성으로 쏘아 올려야 하잖아. 전 세계에서 인공위성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8개 나라 되나? 많지 않아요. 일단 인공위성으로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인공위성으로 쏠 수 있는 그 로켓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기술이에요. 아무 나라나 가질 수 없는 기술이에요.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 인공위성을 띄웠어. 그럼 인공위성이 아까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로 보낸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나보다는 좀 빨리 움직여요. 대략 초속 8km로 움직이니까. 나는 일반적인 민간인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초속 350m보다 빨리 움직일 수는 없는데, 인공위성은 대략 초속 8km의 속도로 움직여요. 훨씬 빨리 움직이죠.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조금 나타나요. 얼마큼 조금 나타나냐면, 대략 100만 분의 1초 정도 차이가 나요. 100만 분의 1초. 그러면 이 100만 분의 1초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로 100만 분의 1초가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뭐 100만 분의 1인지 10만 분의 1인지 1000만 분의 1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대충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빛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00만 분의 1초가,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긴 거리인 거예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기 때문에 30만 킬로미터에 100만 분의 1 하면 엄청나게 긴 거래요. 30만 킬로미터에 30만 분의 1이면 1킬로미터잖아. 그러니까 30만 킬로미터에 100만 분의 1이면 대략 뭐 300m.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시간이 대략 100만 분의 1초 정도 차이가 나고, 그 100만 분의 1초로부터 현재 대의 위치가 대략 몇백 미터 오차가 생겨요. 옛날에는 항공기용, 선박용 GPS를 썼어요. 근데 항공기나 선박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km 정도 오차가 발생해도 운영이 가능해요. 항공기나 선박용 GPS는. 근데 자동차는 어떨까? 자동차, 내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내 위치가 막 300m 차이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쓰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GPS가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15m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오차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반영해야 현재 내 위치가 나와요. 물론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까지 반영해야 돼요. 대충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지구 표면에 가까우면 지구 중력의 영향으로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지구 표면에서 멀어지면 지구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빨리 흘러요. 근데 인공위성은 높게 떠 있잖아. 인공위성이 이렇게 높게 떠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한 100km 정도 높게 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의 시간의 흐름과 지표면에서 시간의 흐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까지 반영을 해야 내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용하는 이 GPS. 이 GPS가 로켓 제작 기술이 필요하고, 인공위성 제작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주 정밀한 시계를 제작해야 돼요. 오차가 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막 1억 분의 1 이 정도 오차가 발생하는 아주 정밀한 시계를 제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현재 내 위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GPS는 현대 과학기술의 모든 과학기술의 총합체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GPS가 이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양자역학은 안 쓰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는 요즘 뭐 10나노미터, 8나노미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반도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참고로 1나노미터면 어느 정도 크기냐면, 그 수소 원자 지름이 대략 10분의 1나노미터예요. 수소 원자 지름이. 그러니까 1나노미터면 수소 원자 이렇게 10개 이렇게 배열하면 이게 1나노미터예요.
10나노미터면 수소 혼자 이렇게 대략 100개 배열하면 그게 10나노미터예요. 엄청 작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엄청 작은 곳에서 작동하는 회로를 만들면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효과를 생각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즉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역시 집에서 신호를 받아서 현재 위치를 계산해주는 이 반도체 역시 뭐가 필요하냐면 양자역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뭐 특수상당성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은데 이런 특수상당성 이론의 그런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우리가 빨리 움직이지 않는데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써먹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100년쯤 지난 현재는 이 특수상대성 이론, 일방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이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배워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러지 써먹을 때가 겁나 많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길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마치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물리에 관련된 지식은 이렇게 써먹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두고 그리고 부차적으로 얘기를 하면 공부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배운 거 어디다 써먹지? 내가 이거 배운 거 어디다 써먹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걸 언제 써먹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써먹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배울 수 있을 때 뭐든지 배워두는 게 좋아요. 언제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니까. 단적인 예 하나만 딱 들면 스티브 잡스,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서체, 폰트를 공부했어요. 스티브 잡스 본인이 했던 얘기예요. 폰트를 공부했어요. 왜 폰트를 공부했냐고? 자기도 몰라. 그냥 공부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대. 내가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를 만들고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고 나서 그 배웠던 그 서체가 생각나서 그러면 서체를 글꼴을 화면에 띄우는 글꼴 그리고 프린터로 출력하는 이 글꼴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글꼴을 쓰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여러 개의 글꼴을 쓰는 시스템을 스티브 잡스가 최초로 만들었어요. 다른 컴퓨터는 글꼴을 하나만 썼는데 스티브 잡스가 만든 매킨토시 컴퓨터는 글꼴을 여러 개 쓸 수 있었어요. 글꼴을 여러 개 쓸 수 있다는 것의 장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현수막 만들 때나 아니면 동영상 썸네일 만들 때나 포토샵 편집할 때나 여러 가지 글꼴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써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그 글꼴을 배우지 않았다면 내가 여러 개의 글꼴을 만드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겠죠. 스티브 잡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이 글꼴을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지 그 당시는 생각을 못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써먹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나도 어떤 분야든 관계없이 뭐 수학이든 물리든 뭐 삼국지 이야기든 뭐 유럽 전쟁사 이야기든 아니면 뭐 크로코다일과 엘리게이터 뭐 이런 이야기든 간에 무엇이든지 지식을 알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 써먹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을 때 많이 배워두는 것이 좋아요. 절대 배울 때 쓸모를 생각하고 배우지 마세요. 이거 내가 배워서 어디다 써먹지? 이거 내가 배워서 어디다 써먹지? 배울 때 쓸모를 생각하지 말고 쓸모와 관계없이 배울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배워두세요. 그게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어떻게 써먹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배웠던 것이 내 인생에 어떻게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을 때 많이 배워두세요.